녀석은 이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 이번에 볼 녀석은 이제 갈레복합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갈레복합 지문입니다. 자, 가나다의 세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왔고요?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사민곡이라고 하는 정철의 가사 작품이 나왔어요. 오케이. 약간 이 수능에 사민곡이 나왔을 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였냐면 실망했어요. 왜냐면 이번 수능에서 이제 만원사라든가 이런 뭐랄까 유배 가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져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유수의 많은 선생님들이 유배 가사에 집중하자라고 했었고, 선생님이 만원사 그 엄청나게 긴 작품을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모든 전지문을 다 끝내놨거든? 근데 3인국이야. 약간 좀 힘 빠지는 느낌. 근데 3인국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철형 거잖아. 철형 거는 참고로 이게 극단적으로 말할게. 이번 2021학년도 수능에 나왔잖아. 내년 수능에 보기로 등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라서. 어쨌든 이 작품은 지금 잠깐만 선생님 저 아직 3인국을 전문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 혹시 인당 혹시 뭐 내신 대비 때도 안 해봤고 기출문제 때도 하필이면 이때 건너뛰었고 막 이런 것들 없나? 대부분 안다는 소리네. 그래서 자 3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도와 가치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사 3대장 그러니까 관동별곡, 3인국, 송민국 정도는 당연히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또 이번에도 교훈으로 얻었어요. 참고로 예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었어. 모평에 관동별곡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보통 6모평이나 9모평에 등장한 작품은 수능에 등장하지 않는 게 약간 불문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법칙처럼 느껴지는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해 수능에 관동별곡이 보기로 뜬 거야. 그치? 아니 6모평에 나왔으니까 안 가르친 거야 선생님도. 야 나왔어 패스 이러면서 신난다 하면서 패스 이게 긴 거를 건너뛸 수 있다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보기로 등장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후드려 맞은 뒤로는 조심은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기본적인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들은 일단 작품을 해석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자 특이점 하나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3인곡 밑에 해석 달렸니 안 달렸니? 하나도 안 달린 거 보이지? 어휘풀이가 1도 없잖아.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는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는 사인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고전문학 작품은 뭐가 핵심이라고요? 해석이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석이 핵심인 작품인데 어휘풀이를 단 한 개도 주지 않았다 이 작품에? 그렇다는 얘기는 연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 연계 작품 많이 봐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작품으로는 이제 신음의 시조 함수가 나왔죠. 오케이. 솔직히 이 시조 어려웠던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은데? 할만하지 않던가? 그렇지. 그래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어쨌든 1998년 수능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수능 역사 속에서 모든 고전 문문은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 시조와 가사에서 출제된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에서 우리 같이 고전문학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건 염두에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능에서 시조 가사만 나오니까 우리도 시조 가사만 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미안하게도. 왜냐면 내신이 있잖아 우리한테 내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신 대비 할 때는 분명히 앞쪽에 있는 작품들도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긴 할 텐데 제일 힘줘야 되는 데는 뭐다? 시조 가사다. 됐지? 그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 다작품으로는 뭐가 등장했죠? 수필 고전 수필이 등장했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수필이 등장하면 뭐를 출제 요소로 한다고 항상 선언했었지? 우리 평시 수업했을 때 얘기했었잖아. 수필이 작품에 등장하면 뭐가 출제 요소가 된다?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출제되게 되어 있다. 그 개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다? 1번 표현법 관련된 문제가 등장도 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야? 소재에 대한 태도다. 오케이? 참고로 이 다작품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이 고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추억이 담겨있는 집을 얘기하거든. 집에 대한 태도를 되게 상큼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글이었어. 되게 표현 진짜 멋진 장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집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규명해 놓으면 참고로 뒤에 있는 몇 번 문제더라 그게
42번부터 풀리는 거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측했고 당연히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고전 3분의 영역이었어요. 자, 이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는 현대시 2편짜리 묶음 세트 하나,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 3문, 그리고 나머지 운문 영역 중에 고전과 또 고전 수필 작품 하나를 또 엮어가지고 이쪽은 연계, 이쪽은 비연계인데 솔직히 할만하고, 이쪽은 비연계가 맞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적응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약간 오래된 트렌드기도 해. 비연계 작품을 선정하라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은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수필 작품을 이대로는 똑같이 나오거나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참고로 작년 수능 때는 작년 모의고사 때는 수능 특강에 조용풍이라고 하는 수필이 나왔었어요. 용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뜻이거든. 게으름을 풍자하다라고 하는 고전 수필을 냈는데, 그게 그 뒤에 모의고사로 연계될 때는 조용이라고 하는 게으름을 칭찬하는 내용, 그러니까 게으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수필이 등장했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빗나간다고 표현하면 좀 웃기고 약간 엇나가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수필은 어느 정도 비연계를 풀 각오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건 좀 생각해 주자. 자, 아무튼 이렇게 세 작품이 쪼르르 연결됐습니다. 자, 내가 수능을 보는 이 당시 고3 연계 작품을 준비했던 고3의 입장이라면 3인국을 보면서 안심을 해야 돼, 오히려. 그지? 이거 나 알아. 그리고 너 여러분들도 풀기 어렵진 않았을걸? 오케이? 하면서 자, 무슨 문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8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건 이 정도는 뭐 입으로 한번 아닌가? 아무튼 한번 해보자. 자, 38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야. 자, 가에서 뭐랑 뭐는 원망의 정서, 나에서 뭐는 의지를 단정적인 종교력으로, 3번에선 의인화, 동일시되는 자연물. 동일시되는 자연물? 어떤 용어가 떠올라야지 머릿속에서.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하는데 그 투영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를 뭐라고 불러? 객관적 상관물인데 감정, 입이죠. 이 녀석은 동일한 상태니까요. 4번 영탄 적어줘, 5번에 독백 적어줘. 자, 어조, 정서, 표현상 특징을 묶어내는 전형적인 요즘 스타일 첫 번째 문제지, 그지? 1번 몇 번이었어? 38번이구나. 38번 결국에는 표현상 특징 문제야. 특징 문제고요. 이 안에는 요즘 표현법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어조나 정서 같은 녀석들을 묶어서 내는 게 요즘 트렌드긴 하다. 옛날에는 첫 번째 표현상 특징 문제는 뭐 의인법이 있다, 뭐 감정이입이 있다, 공감과적 심상이 등장했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썼었더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그냥 문제에 묶어내는 게 또 트렌드죠. 확실하게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자, 39번 문제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려 감상하라. 자, 보기 적용 문제. 그리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이 문제가 뭐를 푸는 문제였거든? 3인국을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3인국에 대한 정보가 아닐 거야. 3인국을 해석하는 틀을 주는 거겠지.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읽는 걸 텐데, 참고로 읽는 순서를 정하고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해나갈 때 39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가를 읽은 다음에 39번을 풀고 다음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작전을 세우는 것도 유효할 것 같아. 자, 일단 읽어는 봅시다. 가에는 천상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나는데요. 천상 대 지상,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죠? 세모로 비교해 놓으시고요.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대놓고 달리라는 말도 썼지, 차이점을 규명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는 거야. 자, 천상에서는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지속성, 이걸 얘기했고, 반대로 지상은 이걸 달리라고 말을 했잖아, 그치? 달리라고 말했으니까 요걸 말한 적은 없는데 이 녀석과 반대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유한한, 그치? 끝이 존재하는 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요. 그렇죠? 요거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로 왔으니까 화자는 뭐 하는 거야? 힘겨움을 느낄 거래요. 화자의 정서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한다. 이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변형을 가하는 장면들이 보일 텐데 그게 어떤 거냐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였구나. 자, 누가 말해도 정말 논문의 한 장면 같은 거 확실히 느낌이 오시죠? 논문의 한 장면 끌고 와서
그것을 실제로 내려내는 거고요. 지문 속에서 이제 연분, 하늘, 점어있고, 3년, 인생, 유한, 염량, 간두고쳐 이런 식의 말들을 통해서 해석 싸움하는 문제야 실은. 말을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엔 해석 똑바로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그래요. 누가 해석 문제 아니랄까봐, 고전 문제 아니랄까봐 해석 싸움하는 문제였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40번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바탕으로 나날의 감상을 해보래요. 자, 이번에는 또 보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 39번의 보기랑 40번의 보기는 방향성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죠. 39번의 보기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틀을 준 쪽이라면 이쪽은 둘 다 비연기였잖아. 비연기 작품은 쫄 필요가 1도 없다니까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이 작품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알려줘. 대놓고 맨 처음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고요함. 아, 이 두 작품의 중심 정서는 고요함이로구나 알려주고 시작하잖아.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라는 게 있고요. 외적 고요. 또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라는 게 있답니다. 참 차이나는 거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냐? 이쯤 되면 병에 가깝죠. 차이점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꼭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자, 여기에 주목해서 나를 감상하면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대요. 자, 나 작품을 이 고요의 단계별로 나눠서 그냥 고요의 상태별로 나눠서 한번 파악해보라는 얘기고요. 또 다에서는요,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특히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적 고요를 추구하는 게 글의 기본적인 목적이래요. 그죠? 내적 고요라는 건 뭐야? 마음의 평온한 상태. 명경지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 명경지수. 갑자기 게임 얘기인데, 되게 게임을 좋아해서. 그 게임들을 보면 이제 총 쏘는 게임들을 보면 이렇게 스나이퍼들 있잖아, 그지? 멀리서 이제 차분하게 상대방을 요격하는. 근데 보통 그런 게임들을 보면 막 스킬이라고 하지. 스킬 이름들이 되게 휘황찬란하고, 그치? 별의별 이름들을 많이 쓰는데 어떤 게임에서 번역을 거기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명경지수라는 스킬을 넣어놨더라고요. 이야, 번역 쩌는데 초월 번역인데 막 그랬어요. 명경지수가 뭐냐면 거울의 표면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야. 저격을 할 때 이제 숨도 착 앉아가지고 완벽하게 일발필종할 수 있겠지? 야, 스킬에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느낌도 좀 가져보고요. 그쵸?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제가 딴 얘기였어요. 자, 아무튼 그런 고요함의 상태를 추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삶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슬픔을 이겨내는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고요를 통해서 결국 나의 화자는 뭐를? 삶에서의 슬픔이나 혹은 불편함 극복에는 동력을 얻는다. 됐어요. 뭐 어려운 말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죠? 고요함이라는 것이 키워드고 고요함을 두 개의 상태로 나누어서 작품 속에서 그 고요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나중에 보면 되는데 봤더니 낙엽이라는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나 1, 2번의 특징이었고 3, 4, 5번에서는 사물이나 옛집 누군가와 같이 또 특정 대상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파악하자고요. 자, 그리고 41번. 그렇죠. 이렇게 보통 다른 작품들을 서로 묶었을 때는 그 두 작품을 뭐 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야, 그지? 공통점, 비교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자, 비교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모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통점 찾아내고 있고 4번과 5번을 통해서 차이점을 찾아내고 있는 이야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자면 비교라는 용어는 원래가 우리가 공통점 찾을 때 쓰는 말이긴 한데 오케이? 차이점도 언급하고는 있다. 자, 가와 다의 대비 문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42번 문제. 이 작품이 갈래가 뭐기 때문에 수필이기 때문에 내하는 그 문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지문 속에서 지문을 읽어나갈 때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뭐야?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해서 작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걸 뽑아내시면 돼. 근데 참고로 그게 개성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그치? 가치가 많이 없죠. 오케이? 형광등은 불빛하면 환하다. 눈을 밝혀준다. 밤을 환하게 비추어준다. 이 정도로 하는 거 우리가 개성적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형광등 불빛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재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형광등 불빛이랑 불이 너무 많이 켜져 있어서 매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치? 밤에 우는 동물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에 대해서 논하고 됐죠? 독특한 개성적인 면모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오답률 얘기도 안 하고 있지. 솔직히 오답률 베스트 10에 한 개가 들어가긴 했어. 몇 번이냐면 40번 문제야. 이 40번 문제. 역시 그래도 어쨌든 비연기 작품은 힘든 게 사실이야, 그지? 그래서 오답률 12에 40번이 랭크됐고 정답률은 근데 59%, 60% 정도 됐어요. 10명 중에 6명은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자, 그걸 생각해 보자면 확실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접근하는 전략은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미리 좀 얘기를 할게. 참고로 그 뒤에 넘어가면 43, 44, 45번 문제가 있는데 정답률이 90%, 72%, 86%야.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도. 봤지? 그런데 독서 영역 정답률 어땠었지? 오답률 3, 4, 5, 6, 7, 8이 거의 다 독서 문제 들어가 있었지. 되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는 강점부터 해결하고 약점으로 살살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타당한 생각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는 어쨌든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게 항상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문제의 중간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남들이 다 맞는 문제 맞은 상태에서 남들이 틀리는 문제까지 맞는 게 핵심인데 앞에서 순서대로 풀다가 앞에서 독서 문제에서 시간 다 뺏어먹고 뒤쪽에 되게 이렇게 정답률 8, 90%짜리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시간 없으니까 111에서 틀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풀이 전략부터 다 새롭게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참고로 전략을 점검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에 가서 해봐야 돼. 해보는 수밖에 없어. 모의고사 선생님이 주면 혹은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교육청 홈페이지랑 EBS 홈페이지랑 다 다운받아서 풀 수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보면서 한번 그걸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야지. 어떻게 되나 시간도 내보내봐야지. 느낌이 어떻게 되는 거 확인해봐야지. 이런 거. 그게 공부입니다. 알겠시겠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지문부터 가볼게요. 일단 해석 똑바로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 3, 2, 9. 참고로 이 작품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아마 뭐 충신, 연주, 지사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을 거고 유배가사의 뭐 어떤 정점에 해당하는 문학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을 거고 좋습니다. 가보자. 이 몸 삼기실제. 삼기다가 무슨 뜻이었죠? 나의 어휘력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 한번 해놓고 읽을 거거든? 지금 우리가 무슨 분석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정도 단어는 익혀야 돼. 삼기다가 무슨 뜻이야? 생겨나다,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지. 이 몸이 만들어질 때 님을 조차. 조차는 무슨 말이야? 조차. 선생님 그냥 쭉 읽으면서 할게요. 조차는 님을 조차서 만들어진 거지.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님을 조차서 삼겨지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님을 먼저 만들고 그 님의 모양을 본따서 그대로 다시 나를 만든 거야. 됐죠? 그럼 이건 우리 둘 사이는 무슨 사이라는 얘기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천생연분이다 그 소리겠지? 그래서 무슨 말 나와?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이르런가라고 하고 있지. 그죠? 우리의 연분은 하늘조차 알고 있는 일이야.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었어. 그래서 나 하나 젊어있고 젊어있고 나 하나 젊게 잘 지내고 있고 아름다운 상태였고요. 님 하나 날 괴시니 그 다음 무슨 뜻?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죠? 나는 아름다운 상태였고 님은 날 사랑할 뿐이었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조다. 뭐예요? 견주다겠죠? 비교하다는 뜻일 거고요.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 비교할 곳이 노여 없다래요. 노여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재미난 게 얘들아 노여에 굵은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이니? 지금 대놓고 해석 능력 묻고 있는 겁니다. 노여는요 노여움, 화 이게 아니죠. 노여는 전혀, never라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란 말이죠. 됐습니까? never. 그래서 노여 되다 삼기다 이 정도는 술술술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생의 원하요대 한데 예자하였더니 예다는 여다로부터 온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다는 흔들리면 안 되지. 여다는 무슨 뜻이라고? 가다, 살아가다,
흐르다와 같은 영어의 고랑 비슷한 말이라고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문장행과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 뜻으로 고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한대 예는 건 한대는 함께란 말일 거잖아, 그치? 그럼 함께 살아가는 거겠지?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는데 늘 거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근데 늙어서는 뭐요? 왜 외로이 두고 그리고 있는가? 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 뒤에 문제 중에서 아까 요런 게 있었어요. 요 구조 기억나십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싹 구조가 떠올라야죠. 천상에 있었을 때는 우리 둘은 영원한 사랑을 맹한 사랑의 상태였는데 지금 나는 늙고 있대요.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지상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외로움의 상태가 있는 거고 괴로움을 힘겨움을 겪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지. 예상하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는 광안전에 있었어. 광안전이 누구 사는 공간이었죠?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의 이름을 광안전이라고 하고, 정말 옥황상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을 비유한 표현이겠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는 광안전에 올라서 님을 매시고 있었지, 그쵸? 그럼 뭐야? 나는 뭐야 하는 거야?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다?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인들의 이름이, 여인들의 정체를 뭐라고 부르죠?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인들, 가끔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나무꾼한테 옷 뺏기는 그녀들, 누구? 선녀잖아. 오케이? 선녀예요.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람이 선녀입니다. 옥황상제의 신하들이 뭐죠? 신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기적 세계관도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자, 광안전에 올라 있다가, 오케이? 님을 맺혀서 광안전에 올라 있었어. 그러면 뭐예요? 화자는 지금 자신을 선녀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쵸? 광안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디 있어요? 천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 하계 아래 지방 지역에 있대요. 지상이죠. 천상과 지상의 대립관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요. 그쵸? 그래서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일세 라고 돼 있어. 내려올 적에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져 버린 지 3년이 지났대요. 내려온 지 몇 년이에요? 3년 됐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를 생각해 보잔 말이야. 오케이? 지금 심지어 붉은 글씨까지, 얘들아 나 여기서 내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 지금 선택지를 우린 보진 않았지만 보여야죠. 앞에서 분명히 얘가 언제 내려왔다고 했거든? 엊그제 내려왔다며. 이틀 전에 내려왔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시간의 심리적 변함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님이 없는 동안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든 상태를 이렇게 시간의 변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지분 인내만은 눌 위하여 고이할고, 연지분은 색조 화장품 정도로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지? 비비나 파우더 정도 계열은 아니고요. 아무튼 연지분 화장품이 있지만 누굴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고이, 곱게 할 것인가? 서리법, 누구를 위하여도 곱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외롭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어. 대놓고 시름이라는 단어 쓴 거 보이죠? 시름, 걱정, 한숨, 슬픔 뭐 이런 것들, 시름이 쌓여서 있는데, 짓는 것은 한숨이고 지는 것은 눈물이라. 라임 죽이고요. 한숨 짓고 눈물 지는다. 자, 지다라고 하는 건 지다가 디다로부터 온 말이고, 오케이? 떨어지다로부터 떨어지도록 부처화되는 거죠. 지는 건 꽃이 진다 할 때 그 진다입니다. 알겠죠? 떨어지는 겁니다. 자, 한숨과 눈물이 가득해.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봐봐, 유한한 인생 나오잖아, 그치? 나의 인생은 유한, 끝이 정해져 있지만 나의 시름은 그 끝이 없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오케이? 무심하게 세월만 물 흐르는 듯 하고 있어. 나는 걱정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데, 내를 둘러싼 자연들은 너무도 무심하게 가고 오고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자연의 전경 보이고 있고요.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염량도 뭔 소린가 싶지? 염은 화염할 때 염, 무더위를 말하고요. 량은 서늘할 양자, 청량한 가을 날씨 할 때 그 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더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서늘함을 말하는 거지. 무더위가 서늘함을 말하는 거니까 여름 겨울 때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뜻이야. 이건 결론적으로 염과 량이 갔다 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계절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고 있는데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오케이? 듣고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 그래서 느낀다는 얘기는 흐느낀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다. 그치? 흐느낄 일이 하다가 무슨 뜻이야? 하다. 하다? 많다죠? 이 정도 되죠? 자, 참고로 3인국은 여기서 끊어져야 되죠?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서사, 즉 인트로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지. 3인국이라면 그 뒤에 내용이 춘원, 하원, 추원, 동원과 같이 4개의 덩어리로 각 계절별 중심 소재를 통해 님에 대한 그림을 표출할 거야. 오케이? 이 구절이 봄인 건 어떻게 아느냐? 무슨 말을 썼거든? 동풍이 건드 불어 적설을 핥혀내니라고 했거든. 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것도 좀 개념 삼아 잡아두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통해서 계절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자, 중국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아니야, 너무 한자가 길다. 나 조선이지, 조선. 조선이 있고요. 여기 일본이 있고요. 우리 제주도도 있고요.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람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무슨 풍? 동풍이죠. 오케이? 참고로 동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뭡니까? 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뭐죠? 남풍이 불어오는 거죠. 남풍이 계절 불어오는 계절. 참고로 얘들아, 딱 그 코스 아니야? 태풍 코스. 태풍 언제 올라와? 여름이잖아. 그쵸? 100%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풍은 가을. 북풍은 겨울. 지금 우리가 더럽게 추운 게 북쪽에서 그 거시기 뭐냐? 아, 이름을 까먹었네? 오츠크 아니고 뭘 있었는데 북태 아닌데? 아, 위에 그 시베리아 기압까지 거기서 확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가지고 계절을 표현하는 경우가 왕왕 있음.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는 계절이 봄에 드는 거고요. 참고로 해서 적설이 뭐죠? 적설? 쌓여있는 눈이잖아. 적설량, 눈에 쌓인 양이지. 적설을 펼쳐낸다는 얘기는 쌓여있는 눈을 녹이고 없애버리고 있다는 뜻이잖아. 봄이니까요. 그쵸? 자, 아무튼 봄의 증거 확인했고요. 오늘 밤부터 눈 많이 온다는 예보 들었니? 지금 기상청에서 한 7cm 정도까지도 예상을 한다는데, 참고로 역대급일 거래요. 뉴스가 방금 또 갱신된 거 보니까, 왜 지난번에 우리 눈 한 번 많이 와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었잖아, 그지? 지난주였나? 아무튼 왜 또 역대급으로 많이 온다니까. 그리고 참고로 밤에도 겨울에 영하 오늘 밤하고 내일 아침 사이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꽁꽁 동여매고 감기 걸리지 않게 주무세요. 알겠죠? 고3은 아픈 것도 금지입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선생님이랑 상담한 친구들도 그렇고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항상 고3들한테 전략적으로 움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시간이 겁내 부족해. 니들이 지금 진짜 욕심이 있다면 되게 하루하루 되게 바빠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게 당연한 거야. 쓰러지면 내 손해야. 아픈 건 내 손해라고. 가끔 그런 친구들은 있지. 아, 막 코피 한번 흘려보고 나서 나 고3 때 코피도 흘려가면서 공부했었지. 그딴 거 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건강하게 힘쓰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 한겨울이 아니지, 한여름에 목도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다. 1번 미친놈, 2번 고3.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왜?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 막 여름에 막 냉풍기 막 불어가지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콜록콜록 되는 애들 많잖아. 그래서 컨디션 나빠지면 내 손해라니까. 오케이? 겨울에는 외투 한 벌 꼭 들고 다니고, 여름에도 역시 똑같이 같은 이유로 외투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내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되게 빡세야 돼요 지금. 알겠죠? 1년만 고생하자고, 힘내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좀만 힘내. 뭐 아무튼 간에 자, 계속 갑시다. 동풍이 살짝 불어서 쌓여있는 눈 헤쳐내니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아우 지긋지긋한 매화. 매화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 좋을 때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 그치?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매화가 그래서 뭐가 상징 같은 거가 된다? 지조와 절개의 상징물 같은 녀석이 된다라고 했었지. 매화 나왔고요. 자, 매화가 두 가지 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냉담, 냉담한 반응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차갑고 쌀쌀한 쌀쌀맞은데 암향 무슨 뜻이에요? 그윽한 향기는 또 무슨 일인가? 아니 이 추 위에 꽃을 피운 것조차 대단한데 거기에 향기까지 더하고 있다고? 대박!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황혼의 다리조차 볕맛에 비치고 있대요. 황혼의 다리도 떴대요. 달은 뭡니까? 얘들아 고전문학에서 하늘 높이 떠있고 밝은 존재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면 그게 누구야? 왕이지. 오케이? 그러면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님, 즉 왕을 떠올릴 거야. 예상대로 어떻게? 볕맛이 비치니까 느끼는 듯 바뀌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됐냐? 아 저거야말로 님이로구나. 그럼 님은 왕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매화를 꺾어내요. 님 곁인데 보내고자. 됐지? 그럼 뭐예요? 이 매화는 화자의 뭐가 되는 거야? 분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화자의 분신을 그치 매화로 보냈다면 그 매화의 꽃말을 알고 있고 매화의 어떤 뉘앙스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 그리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 좀 봐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님이 너를 보고 의법이지? 너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오케이? 어떻게 여기겠지? 뭐 당연히 어떻게? 지조와 절개의 상징 같은 걸로 여기시겠죠. 자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됐죠? 자 가작품 다 읽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다. 어휘가 놀랍게도 하나도 없다. 이런 건 되게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9번 좀 먼저 풀어서 지워버릴까요? 39번 풀어갑시다. 가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해 보아요. 자, 지문 다 읽었으니까 보기도 다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선택지 봅니다. 일단은 1번 인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지었어요. 그렇죠? 맨 처음 부분에서 천생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구나. 그렇죠? 천상은 영원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천상연분이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2번 점어있고 점다라는 뜻과 늙거야 늙은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화자는 천상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상의 시간은 뭐의 시간? 늙어버리는, 시간이 흘러버리는, 유한한 이런 공간이라는 걸 구분하라는 거지. 안 어렵죠? 3번입니다.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 아까 이미 말씀드려버렸네요. 그죠? 이것을 통해 인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나? 지금 여기서 심리적으로 압축됐다라고 한 단어가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 잘 생각해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은 오로지 님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었겠지.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걸 거야. 그래서 3년의 시간을 엊그제, 이틀로 줄여버린 거지. 그럼 이걸 압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가능하겠죠? 4번입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무심한 세월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 오케이? 천상에 있었을 때는 영원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난 언젠가 죽게 마련이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답은 5번이죠.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었지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세월이 빨리도 흐른다 라는 뜻이었죠. 이 인식에서 인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여기까지 좋아. 괜찮아.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돼요. 됐어? 어떤 단어가 잘못된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연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오케이? 다른 단어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그럼 맞는 말이 될걸? 시간이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연되어가 아니라 급박하게. 급박하기라기보다는 빠르게 느껴진다는 개념이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5번 문제 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보기에서 되게 힘 빡 주려고 한 것 치고는 문제 자체는 쉽게 풀린다. 그런 것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작품 봤죠? 이제 나를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몇 번을 풀러가면 좋겠니? 38번 풀러가면 좋겠지. 가자. 창밖에 워석버석. 워석버석이라고 하는 말은 바스락바스락이라는 정도의 음성상징어로 보면 됩니다. 창밖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길래 님이신가 하고 일어나 앉은 거야.
잠깐만. 자, 나 작품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녀석은 그래서 선생님이 비연계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연계이기도 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 작품 하면 뭔가 비슷한 작품 떠오르지 않냐? 사설 시저 중에 님이 오마 한 학원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 작품이 있었지.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서 가지고 이수로 가입하고 쳐다봤더니 저기서 거머 힙들이 서 있지. 저거야 님이로다 뛰어갔어. 어덩통탕 우당탕탕 뛰어가지. 그래서 헉헉대면서 정액만 하려고 옆에 슬쩍 봤더니 뭐였어? 작년 7월 4일날 갉아벗긴 추출이 3대였지. 그럼 뭐였지?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해악으로 나타난 거였잖아. 오케이? 자, 참고로 그 작품이 수능 특강의 출제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오케이? 시조 라인에서 가져온 거라고 선생님 다 봐요. 안 어렵습니다. 가자. 그래서 님이신가 하고 일어나 봤더니 해란 해경, 그냥 난초핀 지름길이래요. 난초핀 지름길에 놓여있는 낙엽은 무슨 일인가? 자,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 나는 낙엽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는 혹시 님이 왔는가 라고 속아 넘어갔던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낙엽 소리에조차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내가 그만큼 그 대상이 간절했기 때문이지. 오케이? 2주 만에 저녁에 피자를 먹는 구청쌤의 그 마음.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도 왔구나 했겠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죠? 그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그칠 까느라. 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간과 장이 끊어지는 건 애달는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뭘 느끼고 있어? 간장이 끊어지는 느낌.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겪어봤던 사람의 썰을 들어보면 참고로 창자가 꼬이는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아프대요. 정말로 죽을 만큼 아프대요. 그 고통의 정도를 따져보면 1에서 10까지 따져보세요 하면 9.5 정도 친대요. 정말로 죽을 듯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아프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자,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시였습니다. 38번 불러가보자. 38번도 실은 종합 선물 세트 문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표현법 문제 나와 있고요, 어조도 나와 있고요, 정보도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서 기본이 되는 거는 또 당연하게도 해석 능력이었습니다. 자, 가볼게. 가의 노여라는 말과 나의 다라고 하는 수식어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 노여가 설마 원망이겠니? 노여는 전혀라는 뜻이랬잖아. 됐지? 노여라는 뜻이 뭔지 알고 있다면 1번 되게 당연하게 피식 웃으면서 나를 낚으려고 해? 네가? 이러면서 푸는 거야. 알겠죠? 2번 가봅시다. 가의 하는구야랑 나의 하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교라고 나타내는 거야. 잠깐만, 하는구야라고 하는 게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이게 화자의 의지야? 아니지. 화자의 현재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자연의 흐름에 대한 어떤 판단이죠.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요. 3번입니다. 가에 있는 매화랑 나에 있는 혜라는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 즉 감정이입의 소재라고 말한 겁니다. 자, 감정이입 정도의 단어는 뽑아낼 수 있니? 이 정도 단어는 뽑아내자 우리. 이때 매화야. 자, 먼저부터 매화라고 하는 소재는 어쨌든 화자를 대신하는 분신 같은 녀석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동일시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해란 해경에서 해란이 뭐였죠? 난초핀 그냥 길이었죠. 길 위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화자는 슬퍼했던 겁니다. 그럼 이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인지가 중요했던 거야? 아니지. 참고로 그럼 선생님, 해란 해경은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을 고민해? 그냥 배경이지 뭘. 그냥 배경이지. 그치? 3번. 오케이.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네요. 해란이 아닙니다. 4번. 가의 무슬고나 나의 무슬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상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앞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선택지 중에서 세모를 치를 만한 부분들이 종종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거에 매달리고 있으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봐봐. 가의 무슬고가 뭐냐면 이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이 그윽한 얘기는 무슨 일이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됐나? 이 장면을 통해서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인가? 라고 말하면, 자, 잘 생각해봐. 이게 뜻밖이었을까? 잘 모르겠지. 되게 애매하지. 그치? 뜻밖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익숙한 대상이고, 그렇다고 안 놀라운 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애매할 때는
보통 뒤를 보자고 했었잖아. 나의 무사이고는 뭐였어? 낙엽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설마 반가움의 대상이었냐? 아니죠. 이건 확실하게 아니잖아. 즉 가는 맞지만 나가 잘못되어 있음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그니? 자 이제 5번이 답이구나 판단하시면서 5번 가봅시다. 가의 님이신가 라는 말과 나의 님이신가 라는 말은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님이신가 라고 하는 대상을 자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이 두 작품의 존재는 가 작품도 결국에는 왜 쓴 작품이야? 님에 대한 그리움의 형식을 빌려서 임금에 대한 직조와 절개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고 나 작품 역시 화자가 얼마나 님이 보고 싶었으면 낙엽 소리에 속아 나오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즉 두 작품의 공통 코드가 뭐야?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참고로 이런 선택지를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겪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이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두 작품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감정을 촉발하다라는 식의 단어를 써가지고 그리움의 정서를 촉발하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다 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쵸? 선생님이 이런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기 때문이야?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됐어요. 38번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 다작품 보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 정리해서 치워버리자. 다작품 갑시다. 쭉쭉 읽으면 돼요. 다작품 쉬워요. 아니 안 쉬운가? 쉬워요. 됐습니다. 뭘 쓸고 싶어하냐? 야, 이 시간쯤 되니까 다들 슬슬 눈에 총기들이 사라지고 있어.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는 그래도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지상에 올라온 지 한 15시간 정도 지난 물고기 눈깔 그런 느낌. 좀 쉬었다 할래? 끊어줄까? 네 알겠어요. 그냥 끊어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끊고 이어서 합시다. 숨 좀 놀려 그러면.